그루들의 1분기 흐름을 정리하자면은 관망하거나 아니면 승부를 걸거나, 앞서 봤듯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관망을 했고, 반면에 본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뷰대로 승부를 건 사람도 있습니다. 켄 피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비르크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진 않았습니다만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또 빅숏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ST로도 빼고 다 정리하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핀더더라든지 이런 미국과 중국의 기술주들의 크게 또 풋옵션을 사가지고 상당히 크게 숏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승부수를 거는 거장들도 있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도 이호석 없는 이호석 아카데미에 또 나오게 됐는데, 또 여지없이 13F 시즌이 왔습니다. 특히 이번 13F는 2025년 1분기 13F인데 이게 또 혼돈의 1분기였잖아요.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안 좋다가 3분기가 끝나자마자 폭락의 날을 맞이하게 된 그 1분기인데, 과연 이 혼돈의 1분기 거장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3F 이제는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13F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에는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분기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이 지나기 전에 제출하면 되는 문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 13F는 1분기 기관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F를 보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락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 대상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 S&P나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 주식은 반영이 되는데, 근데 코스피나 유럽 거래소에 상장된 그런 주식들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락이 있고, 그리고 왜곡도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옵션을 산 금액인 프리미엄이 아니라 옵션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왜곡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를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볼 분은 이분을 먼저 봐야겠죠. 워렌 버핏입니다. 최근에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은퇴 선언을 하기 직전 분기에는 워렌 버핏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분기 워렌 버핏 13F의 특징은 4분기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이번 1분기에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판 주식들 탑5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작년 4분기에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 5개를 보면은 요번 분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와 요번 1분기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는 주목할 만한 주식이 없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워렌 버핏이 최근 은퇴 선언을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승계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큰 투자건은 워렌 버핏이 직접 주관하지만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후계자들이 주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봤을 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는 버핏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투자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풀 코퍼레이션이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워렌 버핏의 후계자가 주관한 투자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걸쳐서 이제 보유 주식 수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 후계자들이 뭔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미국 주식 보유 추이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분기별 버크셔서의 13F 규모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23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 원픽 주식은 뭐냐? 이 저번 13F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주류 업체입니다. 맥주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나 모델로 같은 멕시코산 맥주가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작년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맥주가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이 양주 사업도 있었거든요. 근데 양주 사업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 나왔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기업에서 양주 사업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양주 사업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만 맥주 산업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 공장에 설비 투자를 크게 지난 몇 년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비 투자로 나갈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현금 흐름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주주 환원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금 흐름이 상당히 더 좋아질 건데 이 좋아진 현금 흐름으로 주주 환원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으니까 버핏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을 하에 나가는 와중에 마지막 버크셔 웨이스 주총에서 한 얘기가, 아니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재무 상황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이 밸런스 쉿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순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은 목표치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버핏이 매수한 이후에, 그러니까 2025년 1분기에 또 큰 하락을 맞이했거든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맥주를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입을 해서 파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공포 때문에 주식이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가 결국 상호 관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최근 또 멕시코 관세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방위적인 관세가 아니라 이 멕시코산 토마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토마토면은 또 이 주류업체와 무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은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이 기업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24년 쭉 안 좋았다가 이 관세 공포가 현실화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했는데, 버핏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물을 타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버핏의 후계자들이 밀고 있는 주식, 그 기업은 이제 풀 코퍼레이션인데,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좀 특이한 기업입니다. 이 수영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설 자재라든지 수영장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보수 제품을 도매로 주로 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였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의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코로나 수혜를 제대로 받았죠.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때 또 이 집을 꾸미는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 열풍에 힘입어서 주택 수영장 건축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자재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근데 코로나 특수가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근 3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횡보한 이유는 실적을 보면은 명확한데, 이 그래프는 이제 이 기업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분기별 매출 성장률을 이제 전년비로 본 건데, 보시면은 8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매출이 역성장하면은 그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주가가 싼 편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지표인 PER로 보면은 이 기업이 PER이 한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0이라는 거는 이 기업의 PER을 쭉 100분위로 나눴을 때 한 상위 22%에 있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고평가된 위치에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기업을 버핏의 후계자들이 왜 샀을까? 우선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수영장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또 이 기업의 매출의 95%가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에서 상당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코로나 특수 때 수영장을 많이 지으면서 수영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은 많이 팔았는데, 이 코로나 특수가 끝나니까 이제 자재가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 기업의 말로는 앞으로 이미 수영장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지어진 수영장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반복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좋은 점은 이 유지보수 제품의 마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미래가 밝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기업에서도 이 매출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도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풀360이라고 이 도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꽤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이 도매를 위주로 하는 기업인데 최근 소매에도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프랜차이즈도 만들어서 소매 시장 역시도 직접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부진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아닐까 싶은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후계자들이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철학이 상당히 잘 전수됐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이 주주환원, 이 기업이 주주환원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들도 이 기업을 상당히 좋게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도표는 이 기업이 자본을 어떻게 쓰냐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이 설비 투자, 이 캐펙스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대부분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철학을 이어받은 버핏의 후계자들이 싫어할 수 없는 기업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 역시도 뭐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거장이죠. 특히나 2022년 이후로 가장 폼이 좋은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켄 피셔는 2025년 1분기에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을까라고 보면은 켄 피셔 특징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본인 뷰를 그대로 실천했다고 보이는데, 우선 가장 많이 산 종목 5가지 모두 다 유럽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호서 아카데미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켄 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보다 유럽 주식이 더 좋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들은 빅테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켄 피셔가 갑자기 왜 유럽 주식을 픽했는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2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더 좋을 것이다,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심리 사이클에 기인합니다. 켄 피셔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구죠.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자라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이 강세장이 처음 태어나는 단계인 염세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아, 경제가 안 좋을 것 같고 시장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아, 그래도 확실히 성장하는 성장주, 그 중에서도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자라고 해서 이 강세장 초기에는 대형 성장주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낙관주의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사람들이 공포가 사라지잖아요. 경기 침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네 싶으니까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되지? 둘러보게 되니까 이미 대형 성장주는 강세장 초기부터 많이 오른 상태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치주를 찾는단 말입니다. 뭐 싼 거 없나 싼 거 없나 찾으면서 가치주를 찾게 된다라는 논리인데, 지금 켄 피셔는 우리가 낙관주의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를 사람들이 찾을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보다 유럽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 아래 그래프는 미국과 유럽의 S&P 500과 MSCI 유럽을 섹터별 비중으로 나타낸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인 IT 비중이 가장 크죠. 근데 반면 MSCI 유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치주가 많이 있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섹터인 금융과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로테이션에 있어서 유럽이 더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한 게 첫 번째 근거였고요.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켄 피셔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의견을 최근 들어서 바꾸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관세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준다, 관세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다가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시장인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수준의 관세를 물린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의견을 좀 바꿨습니다. 관세 전쟁은 관세를 먼저 부과한 나라가 지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미국이 자기 발에 총을 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유럽을 픽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미국 주식보다 유럽 주식을 고른 이유는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 경제 현실에 비해서 사람들이 유럽 경제에 갖는 공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켄 피셔는 투자의 본질이 현실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크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의 이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사람들이 현실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만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도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이게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게 켄 피셔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언급하는데요.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9월에 한번 다시 재역전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이제서야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이 된 모습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가 작년 초중순, 한 이때쯤 재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작년 초중순부터 유럽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이 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유인이 커지죠. 단기 금리가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대출을 해줄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런 호재가 이미 유럽에서는 작년 초중순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캠피셔의 픽은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를 보시면은, 이 도표는 1분기에 캠피셔가 매수한 종목 탑5의 올해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이제 S&P 500이랑 대비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S&P 500의 올해까지 수익률이 대략 한 1.3%인데, 근데 캠피셔가 픽한 종목들은 이 S&P 500을 상당히 크게 상회했습니다. BP 같은 경우만 이제 S&P 500보다 언더퍼폼 했는데, 이 BP는 정유주다 보니까 유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유럽 주식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미국이 답이 없다는 거냐? 캠피셔는 미국 주식이 답이 없다는 건 아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정치적 혼란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한 뒤에는 다시 크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1998년 사례입니다. 이 그래프는 캠피셔가 직접 만든 그래프인데, 회색은 1998년 이제 고점부터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가는 시점을 나타낸 거고, 이거를 2025년 주가 행보와 대비를 한 겁니다. 보시면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캠피셔는 98년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8년 당시에 대표적인 사태로 이제 LTCM 사태가 있었죠. LTCM이 러시아 때문에 파산하면서 LTCM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가 상당히 크게 퍼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처럼. 그리고 정치적 혼란 역시 있었다. 이때 당시에 유명했던 정치적 스캔들이 클린턴 대통령의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원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상원에서 좌절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적 혼돈 역시도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근데 98년 당시에 주가가 10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12월 31일까지 약 26%가 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1970년대 사례를 가져오는데, 이제 1973년, 74년 이때 당시에 하락장 사례를 가져옵니다.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S&P 500이고 이 보라색이 근원 CPI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근데 명목으로 보면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뭐 명목 성장률이라든지 명목 판매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명목 지표들이 오른 거라서 실질로 보면은 오히려 침체였다는 말이죠. 근데 캠피셔의 말로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는 지금처럼 데이터들이 접근 가능하고 정확하고 세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였나? 다른 거장의 말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실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체가 오는 거를 모르고 급작스럽게 침체가 와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됐었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 정치적 스캔들로는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있죠.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고 닉슨이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포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 했던 정책이 윈이라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실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증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이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 세금을 올리는 정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정치적 스캔들, 정책적 실수, 경기에 대한 불안한 경기 이런 것들이 혼재된 상황이었다. 근데 이게 74년이 지나기 전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 1980년까지 계속해서 상승장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8년처럼 경기 불안, 정치적 쇼크로 인한 하락 이런 것들로 하락이 찾아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된 사례였다는 거죠. 캠피셔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혼돈은 투자 기회라는 거죠. 이제 본인이 50년이 넘는데 커리어가 그 커리어에서 이 같은 일, 정치적 혼돈, 뭐 정책적 실수, 뭐 경기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시장이 하락한 일들이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었고 이 사례들을 모두 다 돌이켜 보니까 다 매수 기회였다. 그래서 요번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의 미래 역시도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캠피셔처럼 또 승부를 건 승부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 테퍼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거장 중에 한 명이고 이 전설의 트레이더 드러켄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승부사가 아니다. 나는 지금 패밀리 오피스만 운영하고 있고 진짜 승부사는 데이비 테퍼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제 전설의 트레이더에게 인정받는 승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데이비 테퍼의 대표적인 승부수가 중국 주식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 주식에 크게 베팅을 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승부사의 1분기 픽은 뭐냐? 중국 매수는 좀 멈춘 모양새입니다. 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중국 주식이 없고 그리고 알리바바나 핀더더를 덜어낸 점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을 약간씩 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부수로 보이는 게 이 SPYX에 대한 풋옵션인데요. 이 SPYX는 S&P 500 기업 중에서 이제 친환경 선언을 한 기업이죠. 우리는 화석연료 안 쓸 거다, 친환경만 쓸 거다라고 선언한 기업들로 만든 인덱스인데 여기에 이제 풋옵션을 걸었습니다. 이거 역시 본인의 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주지사들을 만나보니까 민주당 주지사든 공화당 주지사든 모두 다 AI 때문에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전이든 천연가스든 뭐든 다 끌었어야 된다는데 초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뷰를 통해서 이런 친환경 관련한 인덱스에 숏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애플 풋옵션도 눈에 띕니다. 이제 데이비 테퍼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제 작년 말이었는데 그때 데이비 테퍼가 지금의 분위기가 닷컴 버블 직전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1998년, 99년 이때 분위기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비쌌는데 근데 경제는 괜찮고 기업의 실적도 잘 나왔다. 그래서 이 닷컴 버블을 보면은 마지막 해에 한 8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롱은 절대로 안 하고 그렇다면 숏이냐? 숏도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대표적인 빅테크 주식인 애플에 숏을 걸었습니다. 네, 마지막 주인공은 빌 에크먼입니다. 빌 에크먼 역시도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유명인이죠. 특히나 이제 악명 쪽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워렌 버핏의 후계자를 거의 자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한 영상도 제 개인 채널에 올렸는데 역시 댓글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가 무슨 뭐 버핏의 후계자냐, 네 인성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욕먹어도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뭐 얄밉지만 투자는 또 잘하죠. 그래서 더 얄미운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가치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행동주의 투자도 하고 매크로 베팅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또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얄밉지만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 번씩 봐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따 제가 이제 빌 에크먼의 시장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존재감이 좀 가려지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에 관련해서는 빌 에크먼의 입김이 좀 작용한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럼 빌 에크먼 1분기에 투자를 어떻게 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빌 에크먼이 1분기 13F가 나오기 전에 이미 스포를 해버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이호서 아카데미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우버에 베팅을 크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투자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이키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현물로 그대로 들고 가기엔 좀 그렇고 콜옵션으로 들고 가서 뭐 터지면 대박이고 아니면은 뭐 옵션 프리미엄만 읽는 정도로 뭐 그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복권 긁는 심정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비레크먼의 빅베팅인 우버는 어떻게 됐을까? 우버 주가가 최근 날아가고 있죠. 또 역시나 얄밉지만 또 투자는 잘한다 라는 걸 보여지고, 그러면은 우버에 왜 이렇게 빅베팅을 했을까? 저번에 소개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저평가됐습니다. 이런 저평가된 주가의 주된 원인은 바로 자율주행이었는데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은 우버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우버의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근데 비레크먼은 우버는 자율주행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버의 거대한 네트워크, 우버의 MAU가 대략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는 새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넘어서기 힘든 엄청난 크기의 경제적 해자라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대체가 되는, 이 디스럽션 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율주행 업체들이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우버에 상당히 크게 베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또 스포를 했는데, 이 2025년 2분기 13F 아마 이제 8월쯤에 나올 텐데, 이 13F를 또 본인이 미리 스포를 했습니다. 본인 보유 주식 중에서 하우드유즈라는 주식의 지분을 상당히 크게 늘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 워렌 버핏에게 버크셔 서웨이가 있다면은 나에게는 이 하워드 휴즈가 있다. 그러니까 하워드 휴즈를 버크셔 서웨이 같은 회사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서웨이가 섬유회사였는데 이거를 버핏이 사서 지주회사로 만든 것처럼 나는 이 하워드 휴즈를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하워드 휴즈는 뭐 하는 회사냐?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근데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조금 다른 점은 이 하워드 휴즈라는 회사는 NPC라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C는 한마디로 사진에 보시면은 이 하워드 휴즈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땅들이거든요. 뭐 텍사스에도 땅이 있고 네바다에도 땅이 있고 뭐 하와이에도 땅이 있고,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주택 개발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제 주택을 짓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지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면은 상권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 하워드 휴즈가 상업시설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상업시설 이용에 관한 임대료들로 수익을 올리고, 또 이렇게 본인이 가진 땅이 개발되면서 집가가 올리는 걸로 또 이익을 보는 이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 하워드 휴즈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앞으로 꾸준히 창출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휴즈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상권을 다 조성했다 보니까 이 동네에 사람들이 사는 한 계속해서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뭐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근데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될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땅을 처음에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비레크먼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초기 투자가 크게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고,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하고 할 거다. 그리고 또 나도 버핏처럼 보험사를 인수해서 이 플롯을 활용해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휴즈에 크게 또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본인의 시장 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이 상당히 더 좋아질 것이다. 뭐 경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선 관세의 영향은 2분기의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사람들이 관세 발효를 앞두고 구매를 늘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지표가 좀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2분기에는 이 관세의 악영향이 지표에 그대로 다 드러나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이 2분기가 또 바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은 관세 때문에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관세 하면은 항상 따라온 얘기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 관세의 영향은 일회성이다. 물가가 한 번 딱 오르고
그 이후로 복리적으로 계속해서 오르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관세 외에도 하반기에는 경제와 시장이 좋아하는 호재들이 대기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관세에 대해서 비레크먼은 관세의 목적은 이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도표는 이제 미국의 곡물이 수출될 때 각 나라에서 마주하게 되는 비관세 장벽을 나타낸 거거든요. 비관세 장벽이라 함은 관세처럼 일률적으로 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뭐 그 나라에서 자국 농산물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식품위생법상 또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세가 아닌 무역 장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비레크먼 말에 따르면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뭐 마셜 플랜도 있었고 미국이 일본의 경제 재건을 돕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에 베풀어서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랑 거래를 할 만한 위치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랑 무역을 할라 치니까 미국의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미국의 불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관세 장벽이고, 이런 미국의 불리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라는 카드로 무너뜨려서 이 무역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비레크먼 얘기했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맹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이 밑에 도표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작년 말에 만든 도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수입품,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 마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나타낸 겁니다. 이 오른쪽이 미국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비관세 장벽에 적용을 받나를 나타낸 건데, 앞서 이 미국이 수출하는 곡물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료품들은 어떤 비관세 장벽에 마주하나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둔 게 이제 야채랑 식료품인데 거의 100%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료품은 100% 다 비관세 장벽에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남말할 처지는 아니긴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레크먼 또 이 관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많이 나온 얘기죠. 미국 내에 중요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일이고, 그래서 관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이런 관세 카드 때문에 탈세계화의 흐름이 더 강해졌다, 미국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비레크먼은 또 반대로 해석하더라고요. 비레크먼은 이런 식의 관세로 막 윽박지르는 식의 협상은 미국만이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힘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자랑을 해서 야, 이거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미국이 예외적인 국가임을 다른 나라들에게 주지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의 유예가 길어질수록 미국이 유리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비레크먼도 이제 관세 폐해가 있다고 인정하긴 합니다. 바로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주로 중소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예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 기업들이 탈중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길게 둬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탈중국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력이 약해진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예가 끝나고 나서 중국은 더더욱이 의뢰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상적인 대목이 앵커가 비레크먼한테 그럼 혹시 유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야 얘기한 바가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레크먼의 이 유예에 대한 입김이 좀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앞서 이 하반기에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감세안을 뽑았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이었나요? 이때를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이 7월 4일이 진짜 독립기념일, 진짜 리버레이션 데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감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하반기에 크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경제가 좋아하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이제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크로 역시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봤는데요. 우선 이 유가가 최근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가 됐고,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4월에 계란 가격이 거의 두 자릿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3%인가? 18%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비레크먼이 2분기에 상당히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2분기에 경제가 둔화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은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준은 연말까지 금리를 상당히 많이 내릴 것이다 라고 비레커먼이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봤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동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상당히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 협상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하반기까지 쭉 가면은 하반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훈풍도 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본인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앞서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겠지만 비레커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인 긴장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술 혁신이 또 기업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혁신이라든지 지정학 이벤트라든지 이런 외생 변수에 대해서 본질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외생 변수가 본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단한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10배를 넘는 기업을 사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나는 매크로의 외생 변수가 발생하면은 이런 외생 변수가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발견하면은 나는 비싸도 기꺼이 살 의향이 있고, 이게 나와 버핏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치폴레를 뽑았습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 때도 비쌌는데 그 이후로 성장을 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그래서 나는 비싸도 좋은 기업은 살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비레크먼이 찾는 이런 고성장의 견고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비레크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비레크먼은 대표적인 집중 투자자라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요 종목이 이제 비레크먼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 전부인데, 이 섹터로 보면은 대부분 주거, 교통, 식음료, 인프라, 그리고 또 구글을 최근에 매수해서 AI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주거, 식음료, 교통,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AI도 이제 필수제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비레크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섹터에서 이런 고성장의 견고한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5년 1분기 13F 총정리였고요. 네, 그루들의 1분기 흐름을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망하거나 아니면 승부를 걸거나, 앞서 봤듯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관망을 했고,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드러켄 밀러 역시도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본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뷰대로 승부를 건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본 데이비 테퍼, 켄 피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비레크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또 빅숏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ST로도 빼고 다 정리하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나머지 핀더더라든지 이런 미국과 중국의 기술주들의 크게 또 풋옵션을 사가지고 상당히 크게 숏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승부수를 거는 거장들도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